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뻔뻔 강사라는 별명으로 활동 중인 유명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인터뷰를 찍고 있는 장소는 제가 얼마 전에 오픈한 저희 강남에 있는 뻔뻔 스터디라는 이름의 강의장이고요. 저희 강의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혹시나 길 가다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뻔뻔 강사의 별명을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저였구나 라고 해서 좀 아는 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베디드 개발자로서의 최고의 명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개발자로서의 최고라는 별명이나 명성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찍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인베디드라는 쪽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인베디드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하게 어떤 정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전자제품이 됐든 기계 제품이 됐든 케이스 안에 무언가 전자적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들어가 있는 걸 인베디드라고 해서 인베디드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인베디드라는 말보다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인베디드라고 보통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베디드 쪽 전망이나 이런 쪽은 제가 감히 여기서 어떻게 전망하기가 사실 좀 쉽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떤 기술 분야든 다 나중에는 저변화가 되고, 저도 94년도 5년도 이때 제가 처음으로 HTML을 처음에 썼을 때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웹이라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 또는 HTML이라는 언어 자체를 아는 사람이 아마 글쎄요 1000명이나 됐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저 HTML 정말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해서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던 것처럼, 아마 인베디드도 제 생각에는 한 4년 5년 아니면 한 10년 이내에는 이렇게 기술이 좀 평준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가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소프트웨어가 점차 하드웨어적인 요소들로 많이 대체가 되면 오히려 점점점 기술은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럼 그 이후에 지금은 인베디드니 안드로이드니 이런 것들이 막 뜨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미래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서비스라는 게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간혹 이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비쿼터 시대가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 기존에 알고 있던 하드웨어의 개념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간혹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CPU나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라고 얘기하고, 보통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느 누구나 다 소프트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운영체제마저도 나중에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CPU도 하나의 칩, 운영체제도 하나의 칩, 당연히 원칩으로 만들려는 기술이 이제 시도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CPU를 고를 때 단순히 어떤 CPU 하드웨어적인 특징만 보는 게 아니라, 이 CPU는 윈도우즈가 설치된 CPU, 이 CPU는 리눅스가 그 안에 내장된 CPU,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르게 되는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인베디드든 안드로이드든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촉각을 약간이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다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전망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간혹 필요한 것들이 전자신문이 됐든 인터넷 신문이 됐든, 주로 개발자들 신문 잘 안 보는데 신문 좀 많이 보고 전자 관련된 어떤 잡지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자신의 어떤 영감을 키우는 그러한 어떤 나쁜 말로 촉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어떤 감각을 키우기를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중소기업
국가연구소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저 역시 그 창업한 이후로 쉽게 말해서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뭐 분야를 안 가리고 열심히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비용들이 많아진 반면에 요새는 하드웨어 쪽 일정 때문에 전체 개발 일정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때문에 일정들이 점차 늘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력들이 개발 기간을 짧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제가 인베디드 시스템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제 자주 쓰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것만큼 더 이제 그 중요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한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드웨어 쪽 눈에 보이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인베디드 분야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하드웨어 쪽을 담당하셨던 팀장이 전체 프로젝트 팀장을 했던 경우가 꽤 많았던 걸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체가 변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분야들이 점차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저전력 프로세서 중에 ARM이라고 불리는 ARM 프로세서 계열이 있는데, 이 중에 그 ARM7 계열에서 나오는 칩 중에 원래 이렇게 32비트 프로세서에서 운영체제 없이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라고 불러요. 근데 32비트 프로세서에서 펌웨어를 구현할 때는 이 32비트 프로세서의 특성상 반드시 C 언어만 가지고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셈블러라고 하는 그 CPU 디펜던트한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작성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요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예 그 ARM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ARM7, 9, 11, 13이라고 불리는 범용 계열 말고 그 어떤 산업계의 요구를 맞춰가지고 특정적으로 변형해서 만든 ARM 코텍스 계열이 있고요. 그 중에 ARM 코텍스 M 패밀리라고 불리는 뭐 M0, M1, M2, M3, M4 이렇게 나가는 M 패밀리는 8비트나 16비트처럼 완전히 C 언어만 가지고도 구현할 수 있도록 아예 칩 자체가 바뀌어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뭐 8비트, 기존의 8비트 저가 프로세서 가지고 구현했던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제어하려면 당연히 인터넷을 패킷을 해석할 수 있는 TCP/IP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소프트웨어를 올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 위즈네이션 업체에서는 이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아예 칩으로 만들어서 실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점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그 시간을 조금씩 줄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로 지금 기업계는 굉장히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이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짧게 개발을 끝낼 수 있는지, 가령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인 게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개발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져야 되고요. 개발 일정을 단축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설계, 첫 번째 초창기의 어떤 적절한 설계와 초창기에 어떻게 하면 그 개발 환경 구축하고 뭐 어떤 그런 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해서 초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당길 수 있는지, 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화입니다. 가령 그 수원에 있는 뭐 대기업 S전자 같은 경우는 그 가정기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운영체제 종류가 총 30가지가 조금 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지수가 무언가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서 전체적인 비용을 다운시키기 위해선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표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개발자로서는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저도 사실 개발자지만 대부분 개발자들이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프로젝트 일정을 잡아요. 근데 이 일정 잡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굉장히 순진하게 개발자는 일정을 잡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없고 100% 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전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정을 잡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가령 인생에 있어서 여자친구랑 또는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요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한 기업 내에서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업과 기업 간의 미팅 시간만 하더라도 벌써 반나절은 다 소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동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둬서 프로젝트 일정을 잡고, 그 일정의 끝을 조금 어떻게라도 일정을 맞추려면 아까 기업체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랑 똑같이 어떻게 하면 초기 앞단계에 이 일정들을 땡길 수 있는지, 그 앞단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어떤 주인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적극성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잘 설계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또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걸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지금 제가 인터뷰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관련된 IT 기술 관련된 분야들은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을 거예요. 간혹 제가 얘기하는 건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세월 동안 영어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거지만, 영어에 갑자기 15형식이나 20형식이란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렇게 자기 어떤 스킬이 굉장히 업돼서 점점점 쉬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IT 기술 분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꾸 바뀔 거예요. 이 바뀌는 환경, 바뀌는 기술에 여러분들이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개발자의 어떤 수명은 굉장히 짧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질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개발 실력을 높여서 전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때에 완수하려는 그런 식을 하려면 조금 더 유연하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새로 나온 기술과 항상 뭔가 바뀌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본인이 이렇게 느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베디드 쪽 분야에서 요새 이슈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안드로이드와 그 다음에 리눅스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오픈소스 기반의 라이센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슈들도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제품을 만들 때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CE를 썼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쓸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맵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윈도우즈 CE 기반으로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점차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풀려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이제 인베디드 쪽 분야를 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CE 분야, 그 다음에 RTOS 분야, 또는 인베디드 리눅스나 이런 쪽 분야, 이렇게 좀 한 3파전이었었는데, 요새 RTOS와 그 다음에 윈도우즈 CE 분야는 굉장히 지금 점차적으로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RTOS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하드웨어 프로세서의 성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 떨어지는 프로세서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려면 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는 상당히 가벼워야 전체적인 어떤 메모리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었고, 또 그러기에 적합한 운영체제가 리얼타임 OS라는 RTOS였던 반면에 지금은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RTOS를 돌릴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나 아니면 태블릿 같이 이런 스마트자가 붙는, 즉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굉장히 많이 돌릴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은 전부 다 그 밑에
범용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은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윈도우즈 CE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에 아직까지 쓰기는 하지만 이미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뭐 SKT나 이런 데에서도 다 T맵이니 뭐니 해서 그 맵 자체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걸로 내비게이션 대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에 있었던 그 기득권층이 좀 많이 그 사라지고 새로운 층인 오픈소스 층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왜 안드로이드가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냐면 개발자 입장과 기업체 입장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기업체 입장에서는 인베디드 쪽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소스, 내가 힘들게 만든 소스 코드를 남한테 공개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윈도우즈 CE나 RTOS는 공개 안 해도 됐었지만 그런 걸로는 뭔가 부족했던 거를 인베디드 리눅스라고 불렸던 오픈소스 기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리눅스 기반에서 개발했었던 거는 GP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때문에 소스 코드를 무조건 오픈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것들을 안 했다가 일부 이제 그 설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자제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누가 역으로 해킹해서 내가 리눅스를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해내겠느냐 하겠지만 실제 그런 거를 파악해내서 소송을 거는 해커들도 있고요. 또 유럽에는 그런 전문 단체가 또 있습니다. GPL 바이오렌스라고 하는 전문 사이트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삼성, 휴맥스 또는 뭐 독일의 보쉬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외 업체든 우리나라 업체든 큰 규모의 전자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소송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픈소스 쓰기가 꺼려했었는데 그거를 일거에 그 깨버린 게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밑바닥의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자체는 어쩔 수 없이 GPL을 쓰고 있지만 그 윗단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BSD나 아파치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하는 AP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층이고 이 BSD와 APL 라이센스는 내가 이 소스를 갖다 썼을 때 내가 원한다면 소스 코드를 전혀 오픈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또는 HTC나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의 개발자 사이트에 가면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는데요. 100% 다 소스 코드를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그 기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또 하나 좋은 점은 가령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 C라고 해서 어떤 C와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C의 어떤 문법을 새로 익혀야 되는 반면에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큰 요소는 한 세 가지입니다. 리눅스, XML, 자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요 근래 새로 나온 개념은 없죠. 이미 다 10여 년 이상 90년대 초반에 이미 다 나왔던 이미 다 누구나한테 새롭지 않은 뭐 신기하지 않은 이미 익숙한 분야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분야 자체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분야지만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그 기술 분야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그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잠재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개발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제품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체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라는 어떤 강력한 또 그 오픈소스이지만 내 소스 코드를 굳이 오픈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라이센스의 어떤 큰 영향력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풍력 발전계나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이터 로거라든지 환경 감시라는 데이터 로거 또는 그런 산업 장비 이런 데에 안드로이드가 충분히 쓰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돈을 뽑을 때 사용하는 ATM 기기에도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하나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데스크탑 PC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안드로이드로 대체를 하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발 비용이 절감되고 또는 소프트웨어도 안드로이드의 그 마켓을 이용하게 되면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드로이드 쪽 기반을 이루고 있는 리눅스 엔지니어 혹은 자바 엔지니어 혹은 XML 엔지니어들이 쉽게 안드로이드를 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만 가지면 아마 개발자로서의 수명은 점차
늘어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당연히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사실 아직 이슈화는 되지 않았는데 제가 요새 업체들이나 기관을 다니면서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게 바로 라이센스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미 FTA, 그 다음에 유럽 FTA, 그 다음에 한중 FTA, 이렇게 각 나라마다 지금 FTA가 한참 얘기 중이고 아마 조만간 FTA는 그 비준될 거, 그러니까 체결될 거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FTA가 체결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하드웨어 어떤 부품들을 수출을 할 때 이 부품들이 만약에 군 무기 같은 데 사용될 수 있는 부품, 예를 들어서 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수출법에 의거해서 함부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제품이긴 하지만 나라의 법에 의해서 함부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그런 법이 있어요. 가령 리눅스 안에 들어가는 이번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그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는 SSL, 요거의 그 오픈 소스 버전의 오픈 SSL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수출법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나라마다의 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FTA가 체결되면 수출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법의 테두리에 아마 그 같이 엮이게 될 거고요. 그럴 때 가장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게 뭐냐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영위했던 기업들은 아마도 후폭풍이 제 생각에는 좀 클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큰 회사들, 그러니까 그 오픈소스의 어떤 특허나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 그 기업이 됐던 개발자가 됐던 이런 어떤 군들이 중간에 있는 특허나 아니면 로펌들을 이용해서 이미 국내에 있는 몇몇 큰 기업들의 사전조사를 마친 걸로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이슈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픈소스를 갖다 쓰는 개발자나 혹은 기업체에서도 어떻게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갖다 쓸 수 있는지, 또 우리 회사의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슈화돼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을 강하게 만들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노무현 정권 때는 마지막 정보통신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 10월 달에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라이센스 가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미 발간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손쉽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이드라는 이런 식으로 구글링 해보시면 바로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그 정통부가 없어지면서부터 그 이후에 계속 연계돼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이런 것들은 그 개인들이나 아니면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직영부 소속하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지금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좀 이렇게 저변하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요. 저도 그 부서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정부나 기업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개발자나 기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